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오늘 로투데이 스페셜에선 법률방송에서 만난 청년 법률가 김도경 변호사 얘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법률방송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코너. 평소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본업에 몰두하다가 퇴근만 하면 자신의 부캐인 코미디언으로 돌아가는 김도경 변호사를 만났는데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 명을 넘어서는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싶은 욕심에 무려 15개 국어나 섭렵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과 웃음에 대한 얘기를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9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코너에선 평소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본업에 몰두하다가 퇴근만 하면 자신의 부캐인 코미디언으로 돌아가는 김도경 변호사를 만났는데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 명을 넘어서는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싶은 욕심에 15개 국어를 섭렵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과 웃음에 대한 얘기를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한 이혼 상속 전문 법무법인의 회의실. 뜬금없이 낯선 언어들이 흘러나옵니다. 한국 왜 좋아하십니까? TS 아미 법률방송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Muito obrigada, né, pelo convite. Eu estou muito feliz em poder participar, tá? Isso é uma honra incrível, muito bom poder ter esse tipo de experiência. 브라질의 모국어, 포르투갈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어입니다. Coreani, rappresentativa, Limaggiane, BTS o André. Allora, sinceramente tutti e due, questo perché i BTS sono un gruppo coreano che hanno 세계 각국 1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코미디하는 변호사, 자타공인 코변, 김도경 변호사는 15개 국어 능통자입니다. 한국말 잘하시네. 코변입니다.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부캐로는 코미디 콘텐츠를 소재로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위로 가면 러시아, 독일, 내려가서 인도라 그러면 이제 힌디어, 그리고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아랍어, 우크라이나. 제가 몇 개 샜나요 지금? 한국어, 한국어, 영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하는 변호사답게 그는 웃음을 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3개월 만에 20kg 감량, 볶음 만들기, 외국인 이성 친구 만들기, 15개 국어로 랜덤 채팅하기 등 누구의 지시도 없지만 스스로 무한도전을 합니다. 나도 했다, 너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가 콘텐츠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주제는 너도 할 수 있어. 이것을 소재로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제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그냥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근데 사실 해보면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해보고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는 제가 그래서 3개월 동안 20kg를 뺐어요. 이걸로 다이어트 영상을 올리고 너도 다이어트 할 수 있어. 외국 시청자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를 찾아왔다가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국이란 나라 자체에 매료됩니다. 제가 사실 요리를 잘 못하는데 이제 좀 배우면서 한국 요리도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근데 한국 문화에 대한 걸 이제 또 많이 외국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너도 이런 한국 생활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고, 김장 담글 때 보여주고 하면 김치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냐, 오이 무침도 이렇게 한국 음식 손이 많이 가냐,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변을 찾는 사람들 상당수는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BTS의 팬들 이른바 아미입니다. 그들과 겪는 해프닝마저도 그는 웃음으로 승화시킵니다. 진짜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와요. 이런 BTS 연락처 달라, BTS 회사에 가서 내 이름을 알려줄 수 있냐 이러는데
아이고 저도 한번 보는 게 꿈인데 제가 어떻게 해드립니까? 꿈을 또 짓밟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평생 꿈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BTS 만날 수 있고 번호도 받을 수 있을 거다. 다만 난 아직 못했다. 웃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이는 김도경 변호사. 그의 어릴 적 꿈은 예상 가능했듯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웃음은 만국 공통어라는 말도 있듯 웃음을 선사하는 거라면 기왕이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 그의 선한 욕심입니다. 사람이 살 때 가장 행복할 때는 또 재밌을 때고 그때는 이제 웃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웃음을 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미디언을 꿈꿨었고 이런 행복을 그렇다면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드리고 싶은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세계 각국 그의 시청자들은 주변 사람 그 누구에게도 전하기 힘든 자신의 스토리를 바다 건너 지구 건너편에 있는 김도경 변호사에게 고백합니다. 웃음과 코미디를 수단으로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김도경 변호사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래 맨날 사는 게 괴롭고 막 죽고 싶었는데 BTS 노래를 듣고 모든 게 바뀌었다. 매일 행복하다. 근데 이게 진짜더라고요, 보니까. 살면서 이제 슬프고 괴로운 시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저도 그랬었고, 그럴 때 이제 김도경 변호사를 생각하면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는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지난한 싸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봅니다. 학대받고 폭력, 폭언,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이런 가정에 그리고 배우자가 부정행위하고 외도할 때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내 삶을 부정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죽음에부터 가까이 이제 자살도 생각하고 그러시. 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웃음과 기쁨, 상처와 아픔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고 커진 그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의뢰인과 공감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깁니다. 법률도 하나의 도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다 상처가 있는 분들인데 이런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게 훨씬 중요하구나. 근데 그거는 사실 공감이거든요. 공감 능력인데 이런 심리적인 게 훨씬 변호사로서 의뢰인한테 신뢰를 주고. 코미디언과 변호사는 어쩌면 소통과 공감 면에서 닮아 있다고 느끼는 김도경 변호사. 타성에 젖어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순수한 그는 변함없이 그리고 우직하게 외길을 걸어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한 분야에서 굉장히 롱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닮고 싶어요. 그래서 코미디언으로서는 이제 박명수 선배님을 존경하고 법조인으로서는 아버지를 이제 많이 존경합니다. 특히 코미디는 금방 질려요, 사람들이. 롱런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가 진짜 꼬꼬마일 때부터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신 거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3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시고 사회가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웃음 전문 변호사 김도경 변호사의 지론입니다. 그는 부모는 부모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가족 구성원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부업이고 본업은 변호사고 또 저에 대한 당부이기도 한데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의 행복만큼 세상에 큰 행복이 없고 가정에 충실해 주시고 지금 이혼 변호사로서 떠나서 가정의 이제 구성원들을 최대한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에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지난 6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항소심에선 검찰과 최 씨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쟁점은 뭐였고 전망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항소심 쟁점과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네, 박 기자, 먼저 최 씨의 혐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 씨는 2013년 2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이를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사위를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취직시켜서 직원 채용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최 씨의 요양병원 의혹은 좀 꽤 오래된 얘기 같은데 다시 이게 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대로 요양병원 사건은 이미 그 수년 전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지난 2014년 10월 16일 파주경찰서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된 바 있는데요. 네. 이듬해 7월 13일에 고양지청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고 네. 그 2016년 6월 3일 고양지법 그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네. 당시에 그 최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주모 씨, 한모 씨, 구모 씨 세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이후 2017년에 대법원은 주 씨에게는 징역 4년을, 나머지 한 씨와 구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때 최 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당시 검찰은 최 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그 재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7월 2일에 그 최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오늘 항소심에서 최 씨 측 그리고 검찰 간에 굉장히 날선 공방이 좀 이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최 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했습니다. 동업관계인 주모 씨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담보받는 차원에서 요양병원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즉 요양병원 개설에 관여했다는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2억 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입니다. 최 씨가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은 책임 면제각서에도 있다는 그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또 그 사위를 요양병원에 취업시켜서 운영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전체 직원 중 영양사와 서무직원 단 2명의 채용에만 관여했고 당시 재직했던 직원들의 진술로도 보았을 때 사위 A씨가 의료재단에서 특별히 행정원장으로서 한 업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네. 그다음 검찰 측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재판부에 1심이 구형대로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공범으로부터 2억을 투자하면 5억을 보장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면서 의료법인은 비영리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위법성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병원 운영에서 손을 뗀 게 아니라 측근을 끌어들여 요양병원을 독차지하려다 부득이하게 손을 뗀 것이라며 투자금 회수에 몰두해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고자 책임각서를 교부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즉 최 씨가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한 책임 면제각서가 추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아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투자냐 대여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 판단은 좀 어떻게 될까요? 원심 판단 유지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향후 재판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공판 준비기일에서 1심 재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었는지 피고인이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했는지 여부라며 이 부분을 규명하려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원심 판결에서는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 씨가 의료재단이 형해한 점을 알고도 운영에 관여했는지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또 병원 운영에는 의료진, 간호사, 행정, 청소 용역 등 여러 복합적인 많은 사람들이 관여한다. 그중에서 최 씨가 개입한 것은 뭐고 개입하지 않은 것은 뭔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이제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대선 판도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좀 항소심 결과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내용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그의 측근이 미래통합당의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 파장이 큰 상황인데요.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는 가운데 증거로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이 제시됐습니다. 법조계에선 해당 증거만으로는 의혹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윤 총장의 측근이 미래통합당의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는 가운데 증거로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이 제시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선 해당 증거만으로는 의혹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게 의혹 관련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손 전 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고발을 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여권 유력 정치인 3명, 언론사 관계자 7명과 성명 불상자 11명입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유 이사장 등이 지난해 3월 검언유착 보도를 주도해 윤석열 전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6일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넘겨받은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당시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넘기면서 확인하시면 방 폭발하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는 당시 김 의원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발장을 전달하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발장을 통한 고발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선 손준성 검사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신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로서 총장의 오른팔로 일컬어질 만큼 윤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라는 점도 의혹의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검은 감찰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도 어제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고발을 토대로 직접 수사 개시를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증거인 고발장과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인데 이것만으로는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다고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분석입니다. 해당 캡처본에 따르면 발신자는 김웅 의원,
수신자는 통합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로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상 손 검사가 보낸 파일을 김 의원이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하지만 손 검사도 전달받은 파일을 단순 전달만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발송자 이름만으로는 손 검사를 고발장 작성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선 전달 경로 조작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텔레그램을 실제 사용해보면 최초 발신자가 제2의 인물에게 보낸 파일을 제2의 인물이 제3의 인물에게 다시 보내더라도 최초 발신자가 보냈다는 문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즉, 최초 발신자가 손준성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한 뒤 여러 경로를 거쳐 김 의원과 통합당 선대위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고발사주 의혹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한 이상 이게 이 자체로 뭐 형사사건의 유죄 증거로 될 수는 없거든요. 하려면 유죄 증거로 하려면 사실 그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원본 같은 경우는 그 휴대전화기 안에 저장돼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두 가지가 있겠죠. 텔레그램 본사에 들어가서 뭐 이게 저장돼 있는 뭐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 휴대전화기를 뭐 압수수색을 하던가 이미 제출을 받아가지고.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대검 감찰부장인 한동수 검사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시각입니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을 통해 한 부장은 지난 총장 징계 시도 사태 때 법무부에 채널A 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이 같이 한 것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친정권 인사로 평가받는 사람이라며 진상을 공정하게 밝힐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공수처도 당장 수사에 착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대검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고 자칫 공수처 차원의 진상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수사에 나설 경우 대선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순식간에 여의도와 서초동의 핵으로 부상한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이 대검과 공수처의 수사로 본격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 해소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림입니다. 분위기를 바꿔 입법 관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자서도 양육할 능력이 되는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살펴봤습니다. 법무부가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자서도 양육할 능력이 되는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김혜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양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인정하는 친양자 입양제도. 법무부가 관련 제도에 대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미혼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공전을 위한 1인 가구 TF 제3차 회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독신자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데다 입양 당시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들의 이혼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1인 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해서 또 그 1인 가구 중에는 그 독신자지만 기혼자들보다 여러 양육 여건이나 능력이나 양육 의지가 훨씬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다만 독신자가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육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정재민 법무심의관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정법원에서 실제로 입양 허가를 할 때 잘 검토를 하면 되니까 일단 원천적으로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걸 막지는 말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열어주되 또 심사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아동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 이런 방향으로 이제 법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1인 가구 TF에서의 결론입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은 능력이 있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1호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경우에 한해서만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즉, 독신자는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해도 입양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는 그동안 혼자 양육을 하는 것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 비해 아동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사회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지의 법무법인 기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현행 규정상은 이제 입양 의사가 있고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제 친양자 입양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법조문 자체가 편부모 가정은 양부모 가정보다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할 거라는 사회적 편견을 좀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도 2013년 9월 같은 이유로 민법상 친양자 입양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일반 입양과 달리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법무부 결정에 대해 정지혜 변호사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은 독신이지만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입양 시장이라고 할까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선에 많은 분들이 이제 추진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정 변호사는 독신자가 입양한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회적 지원은 함께 가야 할 부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양부모 가정이라고 더 안전하다고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성인 1인이랑 아동 1인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최소한의 그런 추가적인 감시자조차 없는 상황에 아이들이 놀러들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전동 킥보드 20만 시대. 거리마다 전동 킥보드가 깔려있는 광경은 이제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가 늘어나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고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이런저런 규제들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천만한 상황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주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선 개인 이동형 장치, 전동 킥보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동 킥보드 20만 시대. 거리마다 전동 킥보드가 깔려있는 광경은 이제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가 늘어나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고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이런저런 규제들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천만한 상황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서는 개인 이동형 장치, 전동 킥보드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며 이동 시간을 줄이는 전동 킥보드를 보고 김모 씨는 자신도 타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김 씨는 용돈을 탈탈 털어 최신 전동 킥보드를 한 대 구매했습니다. 개인 이동형 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되자 구매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후 김 씨는 첫 시승날 친구 2명과 함께 휴일 오후 집 근처 자전거 도로에서 새로 산 전동 킥보드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겁이 많은 친구 이 씨는 타지 않겠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은 운전면허가 없고 헬멧도 없으니 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김 씨와 또 다른 친구 박 씨는 괜찮으니 타도 된다고 했지만 끝까지 이 씨는 불법행위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전동 킥보드로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건 결국 자전거랑 비슷하다는 것이라며 자전거는 면허도 필요 없고 헬멧을 안 써도 처벌을 안 받으니 타도 된다고 이 씨를 설득했고
박 씨 역시 요즘 사람들 다 타고 다니고 전동 킥보드 면허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가 왜 필요하냐면서도 내 말 따라 안전상 헬멧은 쓰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다며 김 씨와 함께 이 씨에게 전동 킥보드 타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말대로 이 씨는 전동 킥보드를 타도 무방한 것일까?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혹은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5월 13일 이전에는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된 겁니다. 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이며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아울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선 자전거 전용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현행법상 헬멧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다면 전동 킥보드는 탈 수 없으므로 이 씨의 판단이 옳았던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법 개정은 석 달 정도 지났지만 전동 킥보드 무법 운전은 여전한 상태. 전동 킥보드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제도는 아직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한 개정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 한 번 더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은 로스쿨에서 조세법 위주로 공부했던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생 새내기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막상 로스쿨을 졸업하니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덜컥 변호사는 조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려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고자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게 청구인의 말입니다. 일반 변호사들이 아닌 로스쿨에서 조세 공부를 위주로 한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법률방송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한 개정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 한 번 더 판단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로스쿨에서 조세법 위주로 공부했던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생 새내기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막상 로스쿨을 졸업하니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덜컥 변호사는 조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려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고자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게 청구인의 말입니다. 일반 변호사들이 아닌 로스쿨에서 조세 공부를 위주로 한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장한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로스쿨에서 조세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변시 10회 A 새내기 변호사가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으로 나섰습니다. 조세법 특성화 로스쿨에 입학한 A 변호사는 학교에서 조세법 수업을 듣고 조세법 전문과정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10회 변시 선택 과목에서 조세법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지만 세무사법 개정으로 조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세법 수업도 많이 듣고 있고 당연히 장래를 이제 세무사 자격을 같이 따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조세 쪽 분야를 원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그 분들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개정 후 뭐 한 달도 안 돼서부터 그걸 적용하다 보니 1961년 9월 제정된 세무사법은 제3조 세무사의 자격조항 제3항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3항이 삭제됐습니다. 사시나 변시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던 조항이 사라진 겁니다. 이에 따라 2018년 7회 변시 합격자부터는 선배 변호사들이 자동으로 취득하던 세무사 자격을 후배들은 더 이상 자동 취득할 수 없게 됐습니다. 로스쿨 1학년 재학 때 이제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조세법 로스쿨에 들어와서 이제 세무 학회 활동도 하고 이제 조세법도 듣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그냥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를 안 갈 사람도 있을 거고.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법이나 정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한 이른바 신뢰 이익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신뢰 이익은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됐을 때
그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 행위를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그 학생들까지 고려하지 않고 바로 그냥 2017년 12월에 개정을 해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부터 없애는 것은 이제 그것은 이제 너무나 신뢰를 침해하는 거라서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위헌소지가 크다. A 변호사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받아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 여부 판단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선배 법조인으로서 세무사법 제3조 3항을 살리기 위해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토대로 해당 청구서를 작성한 청구 대리인 김민규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줄 알고 그걸 믿고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세무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로스쿨 6기까지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데 앞서 지난 2018년과 2020년에 제기된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지난 7월 15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판단 5일 뒤 서울변회는 다시 한번 헌재의 판단을 받고자 법리를 더 촘촘히 보강해 추가 헌법소원 제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간과한 결정이며 과반의 헌법재판관에 의하여 이미 확인된 위헌성을 토대로 앞으로도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계속하여 다툴 것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또 한 번 헌재 판단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세무사단체는 이미 합헌이 나온 상황이라며 곤란한 상황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소원에 대한 많은 지금 그 세무사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재판소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합헌도 나오고 이랬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다는 거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지금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 이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선배 변호사들은 세무 업무는 원래 변호사의 의무였다며 이를 다시 되찾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맞섰습니다. 세무사의 업무를 뺏어오는 게 아니고 마치 기득권인 양 이렇게 포장되고 있지만 원래부터 변호사의 업무였다는 것이죠. 당시 1960년대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조항으로 다음 여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고 첫 번째가 변호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회계 실무연수를 개최하는 등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되찾기 위한 행보에 나섰고 관련해서 세무사 고시회 측은 편법적인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무사와 변호사 간 끝날 듯하면서 끝나지 않는 직역 갈등, 사라진 세무사법 제3조 3항에 대해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이번 주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에선 지난 3일 탈북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이 탈북민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들의 동시 체포, 금융위의 금융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논란 관련 내용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네, 지난 3일 탈북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이 탈북민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오늘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에서 관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사건 내용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탈북한 고모집에서 생활하던 그 피해자 탈북자 A씨라고 지칭할게요. A씨라는 분이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정착 지원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 B씨로부터 4년 전부터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던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 B씨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성적으로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그런 추행을 일삼아 왔고요.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입막음을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A씨 집에 드나들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행동도 했고 또 강요를 했었고요. 또 전화나 문자를 또 지우게 하는 등 그런 증거 인멸도 시도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여중생인 피해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처음에 그 당시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버텨온 그 탈북민 A씨는 지금은 현재 정신과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네. 그다음에 가해자인 이 현재 경찰 B씨에게는 지금 어떤 처분이 내려졌죠? 사건 발생 이후에 4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해왔던 가해자인데요. 이 B씨는 지난 2일 직위 해제 조치를 당하게 되었고요. 다음 날인 지난 3일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네, 이제 피해자는 일단 사건 발생 당시에 이제 미성년자였고 이 보호 권한을 갖고 있던 이 가해자인 현재 경찰의 성적 학대가 이루어진 사건인 건데 이게 좀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면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가 쌓인 다음에 이렇게 행하는 성적 가해 행위를 말하는데요. 피해자를 성적으로 가해한 뒤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그런 행동도 모두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청소년을 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해 당시에는 그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그런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수사나 처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경찰 B씨 어떤 처벌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죠? 현행법에는 그루밍 성범죄다라고 해서 딱 정의하고 어떤 처벌하는 그런 조항은 없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형법이나 아동복지법을 통해서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그 B씨가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 제2호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이란 신분 때문에 공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면 면직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루밍 성범죄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동 청소년을 위협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지금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루밍 성범죄는 아직 성적 인지력이 부족하고 또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그런 아동, 미성년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한테 강력한 심리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그 범죄의 결과 그 피해자의 인격 자체를 굉장히 파괴시키고 말살시키는 그런 결과까지 낳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고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이 좀 피해자인지를 모르고 당했다가 나중에 이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범죄인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라도 좀 관련 처벌 조항이 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청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이제 20대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도 했고요. 이제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늘 9월 10일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런 선거 국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해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인 사안을 소개해 주시면요. 네. 이제 김 씨가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선거일 전이었던 2018년 6월 4일 날 자기의 선거 구민이었던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28포인트 앞서고 있다. 뭐 거의 30%, 28.5% 이긴 걸로 나왔다. 뭐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성당은 몰표다. 거기는 80% 이상 먹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 씨가 후보로 등록한 이래에 그 해당 선거구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김 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를 한 경우에 이게 지금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지금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네.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규정들은 이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취지의 규정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데도 뭐 28포인트가 올랐다라면서 이제 뭐 말을 한 건데,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도 이게 왜곡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대법원 판결은 이때 그 왜곡하는 행위를 세 가지로 좀 이제 분류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인위적으로 조작 변경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 조작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가 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도 네. 그 왜곡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안 속의 이제 인물 김 씨가 이제 선거구민 이 씨 단 한 명에게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한 건데 이것도 지금 한 명한테 말한 것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제 공직선거법 96조 1항의 그 행위태행 공표는 이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널리 네. 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네.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이것에 해당되는지가 이제 재판의 쟁점이 됐던 것입니다. 네. 그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이제 우리 대법원은 이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공표에 해당되려고 하려면 이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구체성 있는 정보가 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제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이제 우리 사안을 보면 이제 김 씨가 전화를 걸어서 안부 인사 겸 이제 지지를 부탁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말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구두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이게 활자화되거나 뭐 녹음되거나 녹화가 되지 않는 이상 구체성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전파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고 또 김 씨한테도 이런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없다 이렇게 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네. 자, 잘 사는 법 오늘 내용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그 오늘 살펴본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났지만 네. 오늘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보면요. 이제 이 사안처럼 전화가 아닌 만약 카톡이나 문자 아니면 SNS를 통해서 이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보낸 경우에는 네. 단 한 명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공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정보가 구체성이 있게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따라서 각별히 주의를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고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설마하며 좀 아니란 생각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말했다면 뭐 형사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들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경찰이 이 가세현 출연진들을 모두 체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7시 59분경에 가세현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의 자택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에 네. 그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경찰은 그 강용석 변호사가 체포되기 10분 전인 네. 오후 7시 46분쯤에 그 김세의 전 MBC 기자도 자택문을 강제로 개방을 하고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유튜버인 김용호 씨의 경우에는 같은 날 오전 9시경에
자택에서 나와서 차에 탑승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김세희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동시에 체포가 된 건데 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가세현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 오전에 네. 강 변호사를 비롯한 출연진들 자택에 경찰관들을 세 팀으로 나눠서 보내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들 모두 사전에 경찰의 체포영장 시도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김용호 씨의 경우에는 집 앞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됐지만 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10시간 가까이 집안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네. 현관문을 뜯고 들어온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팀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네. 경찰은 오전부터 두 사람의 자택을 찾아서 체포를 시도했지만 이 두 명 모두 영장 집행에 불응해서 네. 대치가 계속됐고 결국에는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네. 가세현의 유튜브 채널에는 김세의, 강용석 동시 체포 직전 강남경찰서 사이버팀 총동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찰과 대치 중인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네. 영상이 올라온 직후 김 전 기자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와 강용석 소장 모두 다 당당히 싸우겠다. 무엇보다 가장 황당한 것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이라면서 강한 어조로 비난을 했는데요. 이어서 법원이 체포를 결정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도주의 우려, 둘째는 증거인멸의 우려. 저랑 강용석 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나라고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더더욱 말이 웃길 뿐이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인멸할 사안이 있나라고 반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가 이제 체포에 불응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경찰과 대치한 것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앞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등은 유튜브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아들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딸 등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한 사안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19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그 가세현과 운영진인 강 변호사, 네. 김 전 기자, 김 씨 등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이 가세현 출연진들이 반발하는 이 체포영장 발부 이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그 체포된 가세현 출연진 3명에 대해서 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 등 고소 고발이 10여 건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경찰이 이들에게 그 10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그에 불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가세현 측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무슨 테러범도 아니고 2명 체포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느냐. 신원과 거소가 확실한 대상이라 인신을 확보할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네. 이번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공권력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세현 측은 지금 이 경찰 동시 체포를 두고 굉장히 뭐 공권력 남용이다, 무리한 수사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처럼 그 수사기관이 그 여러 명의 공동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네. 서로 연락을 해서 일부가 도피할 가능성에 염두를 둘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번 가세현 3인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각자 혐의가 다를 수는 있지만 함께 방송을 하면서 공동으로 명예훼손한 혐의와 이제 조사에 대한 불응 등을 뭐 체포 사유로 해서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동시에 영장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종합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 피의 사실이나 그 영장 청구 사유 등에서 정확한 뭐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찰이 이제 뭐 피의자 조사 등 절차에 따라서 뭐 수사를 진행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소식 외에 이번 주 주요 법조계 뉴스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내일로 예정됐었지만 다음 달로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이 아닌데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의 향후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단독은 오늘 사망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정모 씨의 자녀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정 씨 유족은 정 씨가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며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일본 제철의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라며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일본 제철 측은 국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기록도 부정확하다고 맞서왔습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오늘 최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2개월여 만에 최 씨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 원과 거주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했고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급여 23억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